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사건을 보면서 문득 과거에 취재했던 사기 사건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이른바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이었는데요. 그냥 과거의 사건이니까 좀 흥미롭게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옛날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뉴엘 대출 사기 사건은 이게 뭐 홈시어터 PC라고 불러서 이제 컴퓨터인데 옛날에 이렇게 뭐 영화도 보면서 그래서 음악도 좀 나오고 이런 그 제품을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로봇 청소기를 만든다고 했던 회사인데 이 모뉴엘이라는 회사가 거의 대출 사기 규모가 거의 한 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때 사기범들이 사기를 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옛날 얘기 들으시듯이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사건으로 박홍석 모뉴엘 대표는 징역 15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35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모뉴엘이 앞에 붙어있던 별칭 중에 하나는 빌 게이츠가 극찬한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인데 와 이게 빌 게이츠가 극찬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았고 매출 규모도 거의 뭐 한 3조 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렸던 회사이기 때문에 와 이런 회사가 사실은 사기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좀 한국 사회에 충격을 줬던 사건이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금융 공공기관들이 많이 연루가 됐고 거기에 있는 그 임직원들이 뇌물을 또 받은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 사건은 이제 관세청을 통해서 적발이 됐는데요. 그 홈시어터 PC가 한 120만 대를 3조 2천억 원 규모의 정상 제품인 것처럼 허위 수출을 했다. 뭐 이런 사건입니다. 제품을 저도 그때 봤는데 그냥 깡통이에요. 컴퓨터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 쇠 깡통 한 8,000원짜리 그 쇠 깡통을 한 250만 원 상당의 뭐 홈시어터 PC라고 하면서 그걸 팔았다라고 했었고 근데 사실 그 대출 허위 대출을 받은 돈의 대부분은 대출을 받아서 허위로 대출을 받았을 때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상환하는데 대부분 사용이 됐고 실제로 이분이 빼돌린 돈은 한 446억 원. 이것도 엄청난 돈이긴 한데 아무래도 3조 원이나 되는 돈을 대출을 받았으니까 446억 원이라는 돈이 오히려 소소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 모뉴엘이라는 회사의 수법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 정교하고 정말 전형적인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보였는데요. 관세청이 이제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서 이게 모뉴엘의 홍콩 공장에 갔었습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국내에서 사기를 칠 때만 하더라도 이게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적당히 뭐 이 정도로 속여갖고 하다가 이게 대출 규모가 커지고 매출 규모가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실제 물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때 국내에 있다면 그 많은 물량들을 어디다 보관을 했으며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홍콩에다가 굉장히 큰 규모의 공장을 하나 차렸습니다. 거기서 뭐 제조도 하고 여기에 뭐 물류도 보관하고 있다 뭐 그런 거였는데 이게 아무래도 좀 국내에서 하다 보면 이제 직원들 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홍콩에다가 공장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콩에다 공장을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제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실사를 나온다. 뭐 공장은 어딨냐? 뭐 물건 어딨냐라고 하면은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그런 창고로 데려간 겁니다. 홍콩에 있는 창고로. 그래서 그때 제 딱 올 때 그 타이밍에 맞춰서 한 30여 명 정도의 뭐 연기자 아니면 지역 현지인들을 고용을 해서 여기서 뭐 일을 하는 척을 해라. 그래갖고 거기서 뭐 사람들이 뭐 물건도 나르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보여줬던 건데 사실 이 분들이 뭐 가서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더라도 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긴 해요. 일단 이게 되게 높은 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창고에서 이렇게 아래층에 있는 것들은 실제로 물건을 갖다 놓고 저 높은 층에 있는 것들은 이제 빈 박스로 이제 세워놔서 뭔가 물건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코스트코를 가더라도 저 위에 있는 물건까지 우리가 이렇게 끈에 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앞에 있는 물건, 손이 닿는 부분에 대해서만 물건을 놓기도 하고 아니면 이 앞쪽에 있는 물건의 박스에는 실제로 물건이 들어있는데 저 뒤에 있는 그런 박스는 빈 박스로 채워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관세청에 갔을 때는 아무 이제 연기자들이 고용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상 갔더니 거기 있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난 모른다. 여기는 직원들 안 다닌다. 라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수법으로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릴게요. 이게 사실은 그 처음에는 이제 물건을 실제로 만들었다고 해요. 실제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게 참 난감한 게 이게 처음 시작에 대한 것들을 이제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수출을 했는데 이 물건에 뭐 하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대금 지급을 좀 못 받았대요. 그 대금 지급을 못 받아가지고 좀 자금이 좀 꼬여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수출을 했다라는 그 원장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로 대출을 받아보고 이게 대출이 되네? 이게 내가 그냥 수출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대출이 되네? 라는 것들을 느끼면서 좀 더 여기서 좀
내가 허위로 보내더라도 이게 안 걸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점점 규모가 커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건들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 제가 그 모뉴엘이 허위로 수출했다는 기업들도 좀 취재를 해봤는데 뭐 미국이나 중국에 있는 회사, 실제로 있는 회사들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실제로 그 어떤 그 홈시어터 PC 같은 거를 유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온라인 사이트였었고, 중국 업체 같은 경우는 국영 전축자재 회사로 세계 400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기업들이 내가 모뉴엘로부터 물건을 받았다, 인수를 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줬기 때문에 그런 허위 대출이 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업체들에 있는 브로커들이 있단 말이에요. 브로커들 같은 경우에 이 물건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뭐 서류를 써주는 조건으로 약 10%의 커미션을 받았고, 이들을 중개했던 브로커들에게 한 239억 원 정도의 자금이 지원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국내에서는 이게 그 연루된 업체들 중에 좀 대표적인 회사가 KT의 이 계열사였던 KT ENS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뭐 나중에도 사기 사건에 많이 얽히긴 했는데, 이게 거의 한 2천억 원 정도의 허위 매출을 좀 발생을 시켜줬습니다. 이게 KT ENS 부장이 이제 모뉴엘로부터 KT ENS가 물건을 받고, 그리고 KT ENS가 일종의 무역상처럼 미국의 유통사에게 이걸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KT ENS가 내가 물건을 인수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거래 내역을 이렇게 보내줬기 때문에 모뉴엘은 그걸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허위라는 것들이 밝혀지면서 KT ENS의 그 부장님이 한 3억 5천만 원 정도를 받아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KT라는 모회사, 워낙 탄탄한 그런 회사에 그런 서류가 있었기 때문에 모뉴엘은 좀 더 쉽게 대출을 좀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 KT ENS라는 회사는 지금은 좀 없는 회사인데요. 이게 KT ENS가 그 이후에도 1조 8천억 원 규모의 허위 대출 사기에 연루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품목이 홈시어터 PC는 아니고 휴대폰을 납품한 것처럼 꾸민 사기범이었는데, KT ENS에서 우리가 이걸 받아줬다라는 것들에 대한 매출 전표를 끊어줬고, 이걸 가지고 사기범이 1조 8천억 원 규모의 어떤 대출을 받아서 횡령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때 그 사기범은 KT ENS 부장님에게 약 8천여만 원 정도의 뇌물을 또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도 참 흥미로웠던 사건은, 그때 그 사기범이 DC 인사이드 시계 갤러리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닉네임이 산타라고 불렸던 분인데, 정말 뭐 몇억 원대, 몇 천만 원대 되는 시계를 항상 인증을 하기도 하고, 자기가 뭐 사업가라고 좀 자랑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비싼 시계를 좀 차고서 뭐 좀 더 헐값에 거기 있는 갤러리의 어떤 다른 그 네티즌들에게 좀 더 싸게 넘기기도 해서, 야, 이 사람은 정말 물건을 싸게 막 넘겨준다, 정말 큰 형님이다, 그래가지고 산타라는 별명이 좀 어울렸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범인이 나중에는 남태평양에 있는 섬나라로 도망쳐서 호화저택에 살다가 좀 체포되기도 한 걸로도 좀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금융감독원에 있는 팀장이 거기서 금융감독원 내에서 여기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흘려줘서 범인들이 도피할 수 있게 도와줬다라는 것들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KT ENS의 휴대폰 사기, 그때 그 범인은 징역 25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뉴엘 같은 경우 얘기로 돌아와서, 모뉴엘이 이게 대출을 확장할 수 있었던, 허위 대출을 확장할 수 있었던 근거가 아까 KT ENS라는 것들을 1차적으로 좀 허위 대출을 늘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대출을 늘릴 수 있었던 거는 무역보험공사의 단기 수출보험에 가입하면서부터입니다. 이게 수출을 할 때는 우리가 물건을 주문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100개를 내가 수출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컴퓨터 10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컴퓨터 100개를 만들어서 보내면 거기서 대금이 와야 나는 대금을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컴퓨터를 만드는 대금, 그리고 수출을 보냈을 때 그게 다시 대금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의 그 현금 유동성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려면은 우리나라 공공기관인 수출입은행이라든지 무역보험공사가 이 수출 대금에 대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보증을 서주거나 이런 보험으로 해주거나 이런 식의 보증들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보증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면 대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은행에서 아무래도 좀 대출 심사를 할 때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역보험공사의 그 단기 수출보험 같은 경우는 뭔가 수출을 진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래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는 보험을 건건히 내가 수출을 할 때마다 그 건에 대한 보험을 가입을 새로 해야 되는데, 이때 그 단기 수출보험이라는 제도는 정말 이걸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통으로 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대출처럼 일정한 한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이 보험을 이용할 수 있게, 몇 건을 보내든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무역보험공사 같은 경우는 그런 서류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건건히 다 검사하지 않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뭐 마음껏 보험
무역보험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 은행에 가서는 이 무역보험을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은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거 무역보험공증서가 저기 책임을 져줄 거니까 특별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라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된 겁니다. 실제로 모뉴엘이 급격하게 수출을 늘린 거를 보더라도 무역보험을 받은 이후입니다. 보증 한도가 그전에는 800만 달러 정도 수준이었다가 무역보험공사의 보증을 받은 이후로, 보험을 받은 이후로 4,900만 달러로 500% 넘게 늘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물론 여기서 무역보험공사 직원은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좀 받았고 2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고 약 4천만 원 정도를 무이자로 변제기한 없이, 이것도 사실상 뇌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이자로 변제 없이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모뉴엘의 박 대표는 담배값, 티슈 등에다가 기프트 카드 같은 걸 집어넣어서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임직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뇌물을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임직원 중에는 무역보험공사의 사장까지 연루가 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거의 모든 영역에서 모뉴엘의 돈을 받은 것으로 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최종적으로 이제 무혐의 판단이 이제 법원에서 나긴 했는데 제가 취재했던 부분이었어요. 산업은행 직원이 이제 모뉴엘의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은 거. 그러니까 모뉴엘로부터 내가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빌려주고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굉장히 좀 많이 받은 그런 사건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출 담당자가 업체와의 그런 금전 거래를 한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해 보이나, 어쨌든 그 사법당국의 판단은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수취한 것이다 라고 판단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별 얘기는 아닌데 그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모뉴엘에 대해서 이제 관세청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이런 사건인데, 그리고 굉장히 이게 복잡한 사건이잖아요. 그 당시에 저는 금융을 담당하는 기자였기 때문에 산업부 기자들과 다르게 지금 자금의 흐름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이게 디테일하게 자금이 흐르는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그때 디테일하게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관세청 직원분이겠죠? 그냥 그날 자리에 있었던 분이니까 그분이 좀 상세하게 좀 잘 알고 계셔가지고 혹시 나중에라도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볼까 해서 그분에게 좀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나는 명함이 없다 그러시더니 그 종이에다가 그냥 자기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그냥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분 성함이 김철수였어요. 김철수. 그래갖고 김철수?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왜 그렇게 그 상세한 내역들을 이제 꼼꼼하게 잘 아실까? 이 자금 거래 내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이런 브리핑 현장에 와 있는 거, 공식적으로 와 있는데 그 공무원인데 명함이 없다? 근데 심지어 이름이 김철수? 그래갖고 이 사람은 누굴까? 이게 약간 좀 뭐가 좀 다른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가 싶은 좀 의심이 들어서 나중에 제가 또 이제 따라 알아봤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때 정보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서울세관에 전화를 해서 이제 주신 그 번호로 전화를 걸지 않고 서울세관에 이제 일반 전화로 걸어가지고 거기 혹시 김철수 씨라고 있냐라고 이제 전화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쪽에서 그런 사람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그분이 진짜 있었습니다. 그분이 실제 성함이 김철수라는 이름을 가진 공무원 분이었고요.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원래 이제 부산세관에서 이런 좀 복잡한 이런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베테랑으로서 굉장히 잘하는 그런 전문 요원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서울세관에서 워낙 큰 사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부산세관에서 파견을 나오셔서 여기서 파견 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울세관 명함이 없어서 그때 명함을 주지는 않았던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분이었구나. 그리고 그 나중에도 이제 모뉴엘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런저런 도움을 좀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분이 결국은 이때 그 모뉴엘 사건을 잘 하시고 적발을 잘하신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 에게 훈장을 받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서울세관 오히려 이제 지방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인천세관을 거쳐서 서울세관에 올라와서 지금은 조사국장을 하고 계신 김철수 국장님 참 한번 뵙고 싶기도 하고, 그때 참 되게 흥미롭게 사건을 취재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던 그런 분입니다. 여담이고요. 그때 모뉴엘에서 빼돌린 돈이 이제 446억 원이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대출을 빼돌리는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모뉴엘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446억 원 중에 한 239억 원 정도는 브로커 자금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매출 전표를 위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물건을 받아주는 쪽에 어떤 그러니까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런 브로커 비용으로 한 239억 원 정도가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죠. 이게 아무래도 회사에서 허위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장부에서 빼려면 비자금을 만들어야 되고, 그 비자금을 자기가 사실 그냥 쓰면 적발이 쉽게 됩니다. 그래서 머니런더링, 그 자금 세탁을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거를 브로커에서 줬는지 안 줬는지는 확인하기가 꽤 어렵겠지만 어쨌든 브로커에게 사기인이 된 것으로 그때
조사 결과에는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한 10억 원 정도는 캘리포니아에 있는 가족주택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뭐 보통 이렇게 큰 돈을 횡령을 하거나 사기를 치신 분들은 1차적으로 부동산 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지난번 시간에 대우조선해양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산에 있는 빌딩을 사셨다고 하고, 그리고 이번에 오스템 임플란트 사건 같은 경우도 파주에 있는 아파트 같은 거를 구입하는 것처럼 이게 워낙 큰 돈을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거를 자산으로 바꾸려고 해도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가게 되면 오스템 사건처럼 정말 공시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고, 보통은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40억 원 정도가 이제 카지노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좀 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뭐 본인이 쓴 것도 있고, 이거 로비를 하는 용도로 썼다라고 이제 그 당시에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자금 세탁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 카지노에서 이렇게 수십억 원을 쓰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카지노에 가게 되면은 현금을 집어넣고, 그리고 칩을 받은 다음에 그 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내가 카지노에서 얼마를 땄는지, 얼마에 잃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카지노에다 썼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 카지노가 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자금 세탁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도 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40억 원 정도는 카지노 자금으로 쓰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인데, 도박으로 날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게 이전에 그 삼성전자 사건, 삼성전자 횡령 사건 같은 경우도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다가 큰 돈을 탕진을 해서, 도박이 횡령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횡령한 돈을 도박으로 날리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도박과 연결돼서 사용되는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12억 원 정도를 이제 카페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강남 신사동에 이제 컬리수라는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뉴엘에서 어떤 제품 시연회 같은 거를 했었는데, 그 시연회를 했던 그 장소가 사실은 카페였습니다. 그것도 근데 사실 저 이 카페도 정말 그 카페를 하는데 그 돈을 썼나라는 것들이 좀 궁금해서 그쪽 분야에 계시는 분들한테 좀 물어봤었는데, 이것도 다들 고개를 좀 갸우뚱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아무리 강남 한복판에서 카페를 열었다고 하더라도 뭐 인테리어 뭐 하고 하는데 그 12억 원이나 들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것도 뭐 정상적으로 거기 다 들어간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게 제주도 별장을 또 구입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번에 그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도 제주도에 있는 리조트 회원권을 좀 산 걸로 좀 알려져 있는데, 제주도 별장을 구입하는데 한 16억 원 정도로 썼다고 하는데, 이것도 사실 자금을 좀 찾기가 좀 애매하다고 보는 게, 이 당시에 대표가 횡령한 돈을 가지고 리조트를 샀어요. 그리고 그 리조트를 산 다음에 이 리조트를 회사에다 팝니다. 그럼 현금을 다시 그 대표가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주택 구입 자금으로 썼다라기보다는 다른 데로 돌린 그런 방식으로 보입니다. 이걸 제가 왜 자꾸 이게 뭐 카지노에도 돈 안 쓴 것 같다, 뭐 여기 제주도 별장도 구입을 안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범죄 수익 같은 경우에 추징을 할 때 그 사람한테 돈을 뺏어야 되거든요. 이게 횡령이 됐든 사기가 됐든 이제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범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금을 이렇게 자기가 감옥 가는 것도 감옥 가는 거지만, 이 자금을 빨리 회수를 해서 피해자들한테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자금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특정한 어떤 곳을 특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자금 회수가 쉽질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을 처벌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검찰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지만, 실제로 그 돈을 회수를 해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까지도 되게 중요한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범죄 수익을 환수해서 돌려주는 비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는데 이 사람을, 잘못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까지가 이 검찰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진짜 피해자 구제까지 하려면 그 돈을 정말 끝까지 추적을 해서 찾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엔터 사업을 한다고 해서 30억 원 정도를 썼다고 하는데, 그것도 뭐 어느 정도 회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된 것도 아니고, 그 돈도 좀 금방 저기가 문을 닫아서, 이게 진짜 그것도 엔터 산업을 할 때 그 돈을 다 썼는지라는 부분들이 저는 좀 의심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규모 횡령, 사기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심리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조사를 받던 중간에 거기서 그 박홍석 대표가 그 조사관에서 했던 얘기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그래서 아까 설명을 들었던 것처럼, 처음에는 내가 진짜 그 CES에서 가서 막 호평도 받고 막 그러면서, 이게 내가 좀 이제 인정을 받았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해외 수출도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구매한 업체가 이제 하자 등을 이유로 물건을 반품하고, 그리고 대금 결제를 거부하고, 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해도 걸리지 않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이 돈을 못 갚으면 큰일 날 거라는 상황이 된 상황에서, 그러니까 유동성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허위 대출이 되네 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된 거고, 그리고서 이제 그 반품된 물건을 이제 외국에 판 것처럼 꾸며서 또 은행에서 또 돈을 빌리고 여기다 원금에 이자가 좀 쌓이고, 그러니까 이제 KT라는 또 공신력 있는 곳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이게 좀 쌓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보의 보증을 받아서 조 단위까지 이게 사이즈가 커져버린 겁니다. 그럼 박홍 대표는 그 당시에 그 사건, 이 자기가 정말 이 범죄의 규모가 점점 커지는 거를 보면서 여기서 내가 이제 멈춰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기서 내가 멈추면 그대로 이제 빵에 가야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또 멈출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이게 대출, 허위 대출, 이렇게 사기 대출이 규모가 늘어날수록 내가 나중에 적발됐을 때 형량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겠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이전에 그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휴대폰 사건으로 매출채권 사기 사건이 이제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범인이 20년형을 받는 거 보고 나도 한 20년 정도 형을 받게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직접 갈 수 없지만 누군가 나를 말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증언을 했다라고 그때 수사했던 분에게 뭐 그런 얘기를 좀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홈시어터는 좀 별로였지만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이런 거는 그 규모는 작지만 진성 매출이 있었고, 뭐 이걸로 대박을 내거나 아니면 코스닥 상장사를 통해서 일종의 뭐 주가 조작 같은 거를 통해서 돈을 구하면 그 횡령한 금액, 그 대출 사기한 금액을 메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미 이제 돌아오기에는 너무나 먼 길을 가버린 거죠. 그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는 제가 그 3프로TV에서는 좀 더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 그 횡령을 했던 그 사람이 뭐 이게 제가 그분이라고 했다가 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한 50억 정도씩 2번 정도를 횡령을 해서 투자를 했고, 거기서는 좀 수익을 좀 냈었다고 해요. 그리고 수익을 좀 냈다가 그러면 좀 더 사이즈를 키워서 내가 좀 더 큰 돈을 좀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회사 돈을 빌려다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내가 수익은 먹고 다시 돌려놓으면 큰 문제가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450억 정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서 450억을 횡령을 한 다음에 투자를 했다가 여기서 좀 손실이 발생을 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하고 나면 그 돈을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단기의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좀 더 횡령 금액이 훨씬 컸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1,400억 관련에 달하는 그런 돈을 횡령을 해서 정말 그 찌라시로 돌았던 동진세미캠을 이재용 부회장이 인수한다는 소식, 이러면 이거는 주가가 단기에 확실하게 오르겠구나 해서 왕창 딱 집어넣었다가 결국은 그대로 안 되고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거죠. 거기서 생겨났던 수백억의 손실은 그때 당시에는 한 300억 정도 손실을 본 거라고 좀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300억의 손실을 감당할 수 없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돈을 아예 현금으로 인출을 해서 뭐 금괴를 800여 개의 금괴를 또 구매를 해서 도망칠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고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작은 돈을 횡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작은 돈을 사기를 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서 적발이 안 되면 그럼 내가 조금 더 키워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전에 어떤 사기 사건이라든지 횡령 사건을 봤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감추기 위해서 뭔가 다른 범죄를 저질러야 되고, 때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이렇게 횡령할 그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이 큰 돈을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서 이런저런 사고들을 치게 되고 너무나 허술하게 적발이 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뉴엘 사건을 제가 취재하면서의 그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빌 게이츠가 인정한 이 수식어입니다. 언론에서는 다 이걸 빌 게이츠가 인정한 이라는 수식어를 쓰면서 모뉴엘이라는 회사를 굉장히 좀 촉망받는 그런 중소기업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이게 근데 진짜 빌 게이츠가 인정한이라는 게 맞을까라는 것을 제가 역으로 좀 추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 어떤 언론에서 빌 게이츠가 추천한이라고 했는지, 빌 게이츠가 인정한이라고 했는지 이걸 쭉 따라가고, 그리고서 정말 그 빌 게이츠가 인정한이라는 거의 근거가 뭔가 이거를 좀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빌 게이츠가 이제 다른 것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한 영상을 좀 뭔가 영상 발표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윈도우 비스타 관련한 발표 영상이었어요. 근데 윈도우 비스타를 막 설명을 하다가 그 뒤에 이제 윈도우 비스타가 탑재된 여러 종류의 컴퓨터,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PC가 이제 그 위에 뜨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모뉴엘의 그 홈시어터 PC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특별히 뭐 이런 제품을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뭐 이거 이런 좋은 제품이 한국에 있네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니라 윈도우 비스타가 탑재된 여러 가지 PC들을 그냥 보여주는 과정에서 살짝 지나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빌 게이츠가 주목했던 한국 중소기업이었다면은 이거는 정말 충분한 기사거리가 되겠지만, 빌 게이츠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이게 그 맥락상으로 보더라도 빌 게이츠가 유의미하게 그 회사를
뭔가 추천을 하거나 칭찬하거나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에 진짜 그 어떤 매체가 빌 게이츠가 추천한, 빌 게이츠가 인정한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제가 대충 기사 숫자를 세보더라도 거의 한 400여 개에 달하는 기사에서 모뉴엘이라는 회사를 빌 게이츠가 인정한 이라는 수식어를 쓰면서 그 회사를 홍보를 해줬습니다. 물론 이런 홍보가 되고 기사가 되게 되면은 이거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신뢰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제 언론에서 만들어준 점도 저는 그때 굉장히 좀 뼈 아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전에 제가 이걸 확인하기 전까지는 빌 게이츠가 인정한이라는 수식어를 계속 써왔기 때문에 정말 이런 사소한 부분 하나하나까지도 언론에서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도 찔리는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종의 반성문 비슷하게 칼럼을 하나 썼었어요. 우리가 진짜 모뉴엘 사건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많이 하고 무보,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거기에 은행들 도대체 이걸 감시를 왜 똑바로 안 했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회계 감사인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언론에서도 이렇게 사소한 빌 게이츠가 인정한이라는 수식어조차도 우리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썼던 것에 대한 반성문 같은 이제 칼럼을 하나 좀 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이제 그 반성문을 썼다라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기자협회부에 제가 인터뷰를 해서 이거 좀 우리 언론계도 조금 더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기자협회부에 좀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참 제가 모뉴엘 사건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이런 학교를 치면 안 돼요. 진짜 아까 계속 설명드리지만 처음에는 이제 작은 돈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잠깐만 이 돈을 갖다 쓰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게 결국은 그 사이즈가 점점 커지다가 결국은 사고가 나게 되는데, 예전에 제가 어느 그 여행사 대표님께 들었던 얘기인데 진짜 그 여행사에서 위험한 일 중에 하나가, 이게 보통 손님들이 그 돈을 내게 되면은 그 여행 자금을 내게 되면 이 자금을 비행사, 항공사라든지 그 호텔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줄 때까지 일정하게 좀 이렇게 기간이 좀 있다고 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이렇게 돈이 일종의 내 주머니에 돈이 생기는데, 이게 한 1년, 2년, 3년 하다 보면은 꾸준하게 그 돈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크게는 예를 들어 5천억이다. 5천억이라는 돈이 그냥 장부의 현금 상태로 계속 그냥 남아있는 거죠. 여기서 들어왔다 여기서 나가고 여기서 들어왔다 여기서 나가고 하는 그 틈이 있으면 얘 거는 계산을 해주지만 새로 들어오는 게 있고 해서 일종의 이제 고인 5천억 정도의 현금이 고여있다라는 것들을 한 몇 년을 보고 나면은 그거 어차피 계속 고여 있는데 이거를 굳이 이게 놀릴 필요가 있냐라고 해서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돈이 갑자기 이렇게 자연재해가 발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항공사고가 발생한다거나 특정한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해서 여행객이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은 여기서 들어가 있던 고여있던 돈이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디폴트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금융이라는 것도 좀 비슷한 성격이 있는데, 금융은 그렇기 때문에 예금자의 돈을 대출해주는 그런 일을 할 때 정말 철저하게 은행이 감시 감독을 받는 이유가, 규제 사업인 이유가 이렇게 이제 고여있는 돈, 남의 돈이라는 것이 정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그 돈을 활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가 이제 금융에 그렇게 강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 돈이 됐던 어떤 남의 돈이 됐던 그런 돈이 정말 그냥 내 눈앞에 그냥 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을 빼서 쓴다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관리하고 나서 정말 이걸로 사기를 치고 도망을 치려고 하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을 좀 강조드리면서 횡령이라든지 사기 절대 하지 마시라고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스테리 임플란트 사고를 보면서 그냥 과거 모뉴엘 사건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사기범이라면 어땠을까? 사기범이라면 어떤 식의 판단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정을 해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오늘 너무 좀 황당한 내용을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재밌는 에피소드, 재밌는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냥 흥미로운 그 에피소드들이 있으면 이렇게 좀 종종 이렇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